우리 방학 때 문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지? 니네 왜 방학 때 문학 많이 해야 되냐면, 니네가 지금 2학년 1학기는 문학이고 2학년 2학기가 독서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학을 일단 많이 해놔야 되는데, 특히 도안고는 아시겠지만, 문학 외부 지문 범위가 좀 많은 편이야. 그치? 어, 그래서 외부 지문 준비 좀 많이 해놔야 돼서, 이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는 이 자료들, 쌤이 주는 자료들 다 풀어오는 게 일단 숙제인데, 원래는 쌤이 이거 스프링 교재로 지금 제본을 맡겨놨는데 아직 안 와서 1월 달에 줄 거거든? 그러니까 수특, 올해 수특을 우리가 지금 풀 거야. 올해 수특이 작품이 고전이 있고 현대가 있는데 수능 특강 문학에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내가 묶었고 뭐 갈래별로 묶었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묶어놓은 이제 자료들을 보고 워크북은 수특 원문으로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수특 원문을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니네가 수능 특강 1년치 일단 보게 되고 그리고 니네 학교 그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 미리 좀 해놓을 거예요. 1월 달부터 알겠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뭘 할지 몇 개 빼고는 거의 예상이 되잖아. 왜냐하면 좀 해놨더라도 안 나와도 손해는 아니니까. 알겠지? 그래서 교과서에 좀 중요한 작품들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니네가 학기가 시작되면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또 내신에도 막 들어가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좀 방학 때 1, 2월 달에 문학을 좀 많이 해놓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문학을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수능 기출 연습만 나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니네들한테 2024학년도 올해 수능 아니고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 문제를 줄 거니까 그걸 풀어오면 돼. 알겠지? 그걸로 비문학을 할 거고 3개년 모의고사 수능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매주 풀모의고사 수능을 고3 거를 하나씩 풀어오는 거. 요게 숙제야. 쉽진 않겠지, 그치? 그래도 해야 돼.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 보는 것보단 수능 기출 보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최신 거,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안 볼 거야. 올해 거는 내년 고3을 위해서 좀 아껴놓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부터 거꾸로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정도 볼 거예요. 어떻게 볼지 알겠지, 그치? 그렇게 순서대로 볼 거야. 그러면 수능 기출도 어느 정도 연습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니네들이 좀 내가 문학이 좀 약해서 아니면 모의고사 약해서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보세요. 모의고사 영역별로 돼 있는 거 봐도 되고 아니면 뭐 니네들 중에 진짜로 개념이 약해서 내가 역설이 뭔지 반어가 뭔지 뭐 색채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진짜 개념 교재 봐도 괜찮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진 않죠. 우리가 도안고 내신 하면서 개념도 많이 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국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 2학년들은. 그치? 할 게 많죠? 할 게 많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렇게 수능 특강 작품 따라갈 거다라는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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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보자. 봅시다. 첫 번째 작품 보자잉. 자, 넘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본된 건 1월 달에 줄게. 그래서 우리 오늘 상기파랑과 오간산 착빙행 늙은 소의 탄식까지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4개 봅시다. 아이고, 넘겨봅시다. 자, 향가부터 시작이에요. 자, 2학년 1학기 문학 내신에서는 얘들아 향가도 좀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니네 제망매가 기억나지? 제망매가. 기억나? 제망매가? 그래서 제망매가가 향가였죠? 향가는 언제적 노래? 신라시대 노래. 그치?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전기까지 보통 쓰여진 시 작품인데 얘네가 한글이 없을 때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썼어? 한자를 빌려 썼죠? 그래서 우리가 차자표기라고 하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의미를 적는다. 라고 해서 차자표기 방법이라고 하지. 빌려 적는 방법. 그래서 향찰이라는 방법을 써서 표기했어요. 기억나지? 그래서 이 향찰이라는 표기 방법은 우리 문장을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쓰는 독창적인 방법이었어. 근데 어떻게 빌려 쓰는지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한자를 빌려 썼다.
그리고 이 한가의 형식상 특징이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로 돼 있다는 거. 그치? 그래서 얘들아 사구체는 4줄이야, 4줄. 팔구체 8줄. 그리고 십구체가 우리가 제막매가에서 봤던 완성된 형태. 그치? 그래서 얘를 사뇌가라고도 불러요. 사뇌가라고도 불러. 그래서 십구체는 4, 4, 2. 10줄이니까 4줄, 4줄, 2줄에 3단으로 나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2줄을 우리가 낙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첫머리에 감탄사 본 적 있을 거야. 아으, 이런 감탄사를 써요. 자, 이게 나중에 어디로 계승돼요? 여기 써있지? 시조 형식에 계승된다는 거, 그치? 시조에 뭘로 계승될까? 시조에 뭐가 있어? 3장 형식 있죠? 3장 어떻게 돼 있어? 초장, 중장, 동장. 그치? 이렇게 3장 형식으로 계승되고 마지막 종장의 첫 어절이 몇 글자야? 3음절이지, 그치? 그래서 첫 어절이 3음절로 고정돼 있는 형식으로 계승되는 거지. 낙구의 감탄사가 종장 첫 어절에 3음절로 계승돼요. 그래서 꼭 3글자로 시작해야 되지, 종장이. 그치? 조중종의 3글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향가가 나오면 시조가 나올 수 있고 시조가 나오면 향가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이런 형식적 특징을 계승했기 때문이야. 뭔지 알겠지? 그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우리 수능 특강에는 딱 한 작품, 창기파랑가 한 작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창기파랑가만 보고 넘어갈게. 향가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파랑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기파랑, 사람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 신라시대 귀족 집단 화랑이라고 있었어요. 그 화랑이라는 집단에 기파랑이라는 파랑이 있었는데 이 기파랑이 죽은 거야. 그 기파랑이 죽어서 추모하면서 쓴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기리고 그리워하고 뭐 예찬하고 이런 걸 추모한다고 하지, 그치? 그래서 추모하는 목적으로 이 시를 쓴 거야. 그래서 기파랑을 예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찬이 예찬적이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든 같이 있지 않든 좋은 걸 보면 다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달을 봐도 그 사람 같고 막 수박을 먹어도 그 사람 같고 막 이렇다고. 왜 그래?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니까. 니네 그런 사랑을 해본 적 있어? 니네가? 없지? 아직 없어야 돼. 지금 사랑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시에서도 좋아하는 소재, 뭔가 자연물 중에 긍정적 소재가 나오면 다 님이에요. 다 기파랑이야. 알겠지? 그래서 찾기 쉬워요. 자, 흐느끼며 바라보며. 자, 누가 흐느끼고 있겠어? 화자가 흐느끼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화자가 흐느끼면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숲을 이어 느낌표. 우리 물음표나 느낌표는 꼭 찾아주자고 했지, 그치? 느낌표나 물음표는 잊지 말고 끊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흐느끼면서 뭘 바라보고 있어?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흐느끼겠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부재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으로 흐느끼면서 달을 바라봐. 근데 이 달이 누구 같아? 달이 기파랑 같아. 그치? 그래서 기파랑을 우러러 보면서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어디 가는 거야? 달이 막 간대. 어디가? 하늘나라 가겠지. 이제 달이 지는 거잖아요. 달이 움직인다는 건 시간이 지나가서 달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파랑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흰 구름 따라 떠가는구나. 달이 가는구나. 님이 가는구나. 기파랑이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모래 가는 물가에 자, 이 물도 깨끗하지? 이것도 기파랑의 상품. 기파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요. 자, 이 수풀도 기파랑의 모습. 자, 뭐만 봐도 다 기파랑.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흰색의 이미지 여기 있죠? 푸른색의 이미지 여기 있지, 그치? 우리 기본적으로 얘들아, 물은 문학에서 푸른색이라고 봐요. 알겠지? 물, 강, 뭐 이런 거 있잖아.
바다, 뭐 이런 거 다 푸른색 이미지가 연상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흰색과 푸른색의 뭐야, 지금 이거? 색채 대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치? 색채 대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색채라는 게 있잖아. 요거 이렇게 색채 이미지가 있잖아, 여기에 색채 이미지. 근데 이 색채 이미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 색채어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색채어는 반드시 색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색채어 어디 있어? 여기 색채어 하나밖에 없지. 어디? 이거. 요것만 색채어예요. 그치? 이것만 색채어야. 얘는 희다라고 하는 색채어가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소재들, 달, 물, 숲을, 얘네들 자체가 지금 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없어? 색을 나타내는 단어 없지? 다만 얘네를 보고 우리가 흰색을, 푸른색을 떠올리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연상한다고 하잖아, 연상. 실제로 여기에 색채어가 써있지는 않지만 연상하는 거야. 그래서 색채 이미지가 연상되는 건 다 색채 이미지인데 여기에 흰색 같은 색채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지만 색채어를 사용한 거지. 이해되죠? 근데 의외로 요즘에는 얘들아 이번 수능도 그랬지만 내신도 그렇고 의외로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지? 여기는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색채어지만 얘한테 색채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연상하지만 얘가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는 우리가 좀 이 포함 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해줘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밝다. 발단은 색채 이미지일까 아닐까? 환해. 근데 컬러감이 없어. 그치? 컬러감이 없으면 색채 이미지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지. 뭐 말인지 이해되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이 너무 또 각 잡고 개념만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면서 내가 이게 개념하고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개념만 각 잡고 보면 우리 예비고 때 많이 했잖아. 그치? 개념 많이 봤죠. 예비고 때. 그렇게 할 때 내가 좀 유연한 사고가 안 될 수 있어. 문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거든.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더 심해요. 알겠지? 그래서 2학년 1학기 수능으로 갈수록 해석의 영역이지 암기의 영역이 아닌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니들이 개념을 보고 기억해 놓으려고 노력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쌤이 니네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기파랑의 모습을 뭐해? 떠올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파랑의 모습이 보일 것 같은 숲을 이어 라고 영탄법 사용했거든. 자, 여기에 드러난 이 화자의 감정이 뭘까? 얘들아, 영탄적으로 드러난 화자의 감정. 영탄은 두 가지야. 감탄일 수 있고 한탄일 수 있어. 그치? 이게 감탄일까 한탄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얘가 아까 뭐 했어? 얘가 아까 흐느꼈죠? 얘가 흐느꼈잖아, 여기. 그치? 흐느꼈어. 물론 이거를 늦거우며라고 좀 이상하게 해석하면 기쁨과 희망이 넘칠 듯이 가득하다. 이렇게 왜 우리가 왜 늦겁다라고 해서 이게 고유어인데 늦겁다. 약간 좀 이상하지, 그치? 근데 이게 뭔가 마음에 막 가득하게 기쁘고 희망차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얘가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연물 속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영탄으로 끝냈죠, 그쵸? 그래서 이 영탄이 그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읽힌다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 한탄의 의미로 봐줘야 되지, 그치? 아, 기파랑의 모습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기파랑이 지금 내 옆에는 없잖아. 우리 이 상황을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파랑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흐느끼면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 기억해주면 돼요. 할만하지? 자, 일온의 자갈벌에서 여기서 일온에는 지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가 지금 있는 곳이야. 이 일온에라는 곳에 자갈벌에서 이 자갈벌이 어디냐? 자갈밭이야. 자갈밭. 조약돌 있는 그 자갈밭. 보통 시냇가에 있잖아. 조약돌.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조약돌.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그치?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자갈벌에서 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어요. 어디서? 이 자갈밭에서. 그러면 이 기파랑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자갈처럼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갈처럼 생겼다는 거야. 안녕. 정아 여기 이거 가져. 자, 그럼 자갈이 어떻게 생겼어? 동글동글한데 단단해. 이렇게 되는 거. 동글동글한데 단단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유내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외유내강. 그래서 겉은 부드러운데 안은 강한 외유내강형 인간이 이 기파랑이고, 이 자갈밭에서 기파랑의 인품을 얘가 떠올리는 것도 뭐야? 기파랑의 이런 이 성품을 예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자갈에 빗대어서 예찬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뭐 기파랑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돼요. 다 좋은 거는 기파랑이다. 이렇게 보면 쉽지. 그치? 자, 쉬워요. 자,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석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두 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낙구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치? 여기 낙구. 마지막 두 줄이 낙구예요. 그래서 낙구의 첫말이 항상 뭐가 온다고? 감탄사가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감탄사 왔으니까 영탄법 쓰인 거고 이 감탄사가 시상을 집약하고 구조적인 완결성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감탄사로 시상이 집약되는 거야. 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여기서 잣나무 가지가 뭐야?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잣나무는 되게 간습적 소재야. 뭐랑 비슷해? 잣나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잣나무?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좀 약간 날씬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어. 소나무과인데 얘도 사시사철 풀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예, 이게 서양 영화에 보면 되게 막 이렇게 높고 약간 얄쌍한 애. 얘가 잣나무야. 그러니까 잣나무 나오면 뭐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소나무나 우리 사군자, 매낭국죽 기억나지?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 같은 지주와 절개의 상징하고 잣나무하고 같아요. 그럼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느낌표. 자, 눈이라도 덮지 못할. 당연히 눈은 고난과 시련이겠지. 이게 덮지 못할 고깔이다. 이 고깔은 화랑의 우두머리가 썼던 모자야. 모자. 그래서 이 잣나무 가지의 고깔.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이제 이 기파랑이 썼던 모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시 되고 있는 거지. 누구랑? 잣나무랑 기파랑이랑. 이해되지? 잣나무랑 기파랑이랑 동일시 되고 있어서 얘가 기파랑의 고고함과 강직함을 또 예찬하는 소재가 되는 거지. 상징물. 이해되지? 그래서 이 시는 상징이 되게 많이 쓰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기파랑을 뜻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해석에 너무 어려운 점은 없죠.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걸 지금 번역한 걸 본 거고 원문은 이거거든? 원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봐봐. 아야 자식까지 높어 눈이 모달 두폴 곧가리요. 이렇게 돼 있다고 봐봐.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실 때는 이렇게 원문을 줄 때가 있지. 그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원문으로 나왔을 때도 좀 미루어 짐작 번역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치?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야 돼요. 만약에 향가가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원문을 주셨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 요즘은 보통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지? 할만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참기파랑과 수능특강 원문 문제는 저렇게 워크북으로 줄 거야. 그럼 니네가 이제 수능특강 원문 문제를 푸는 거예요. 3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가 1학년 때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도전. 그치? 우리는 도전해야 돼. 2학년 1학기 또 1등급 잘 맞아야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성고랑 도항고 선생님이 이제 거의 가르치잖아. 도항고 선배들이 이번에 수능 최저를 다 떨어졌어요.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수능 최저를 맞춘 선배가 지금 안 들려. 내 귀에. 그치? 그런 일이네. 유성고는 10명이 의대를 썼는데 7명이 최저를 맞췄어. 그래서 7명이 최저를 맞춰서 지금 일단 수시에서 7명 의대가 확정이 됐거든? 근데 그게 유성고 애들이 지금 계속 최저를 맞추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도항고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지. 이 이상한데 뭐가 문제일지 생각해 봐야 돼.
어? 그렇게 어렵다는 뭐 도안 외고라고 하는데 국어도 어렵고 뭐 영어도 어렵다고 하는데 대체 왜 얘네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쌤은 이제 한 가지 이유는 알아. 도안고 2학, 그러니까 도안고 2학년뿐만 아니라 도안고 애들의 그 약간 기조가 있어. 도안고 애들의 기조가 뭐냐면 약간 여자애들이 많기도 하고 남자애들이 또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3학년 1학기 내신을 보고 나면 되게 많이 풀어져요. 도안고가 특히. 선생님 맨날 도안고 애들한테 제발 풀어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니네 문과 선배도 고대 최저 못 맞췄고 이과 선배도 고대 최저 못 맞췄어. 고대 최저가 4, 8이거든. 4, 8. 너무 아까워요. 떨어졌어. 그리고 등급대에서도 지금 니네랑 니네 위에 선배들 07, 니네 08이지, 그치? 07부터 수능 최저가 되게 많아졌어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생겼지, 그치? 그게 내가 볼 때는 뭐 계속 이어질 거니까 니네 선배가 그러면 07이 그런데 08이 뭐 갑자기 또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다 있기 때문에 니네가 내 등급에서 그러니까 2등급대에서 지금 2등급 초반대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중경외시 라인을 가느냐 아니면 그 위에 라인을 가느냐의 차이가 수능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래서 그 수능 최저 못 맞춘 니네 선배들 다 경희대 갈 것 같아 내 느낌에. 지금 경희대 붙을 것 같다고 하니까 경희대 갈 것 같아. 수능 최저 못 맞춘 2점대 초반, 2.0 막 이런 애들이 아깝잖아. 그치? 최저 맞췄으면 고대를 갈 수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니네도 2점대 애들까지는 내가 볼 때는 도안고에서 충분히 생기부가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2점대 친구들이 막 포기하고 아예 저는 충대나 갈래요 이러지 말라고. 알겠지? 막 2.5 정도까지 지금 홍대 컴공을 붙었어요. 2.5가 홍대 컴공을 붙었다고. 대전의 생기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니네가 자꾸 자기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 낮추지 말고 2점대 중반 선배들도 잘 가는데 쌤이 볼 때 지금 도안고가 문제야. 니네 진짜 정신 똑띠 차리고 공부해. 그리고 지금 니네 중에서도 선생님 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벌써부터 힘이 막 빠져가지고 힘이 빠진 친구들도 있다고. 힘 빠지면 안 돼.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학년이 언제게? 서연아.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학년. 2학년이야. 2학년. 알겠지? 고2. 그치. 고2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과목들이 모여 있어, 지금. 그치? 제일 중요한 과목 모여 있어요. 그리고 탐구로 내가 좀 만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애들이 지금 봐봐 벌써 기말고사 끝나고 나니까 다 풀렸지? 다 놀고 있지? 니네 이럴 때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1월, 2월에 국영수 탐을 되게 많이 해놔. 2학년 1학기 거 특히. 니네 선배들 중에 2학년 때 성적이 오르는 애들 있거든? 2학년 때 성적이 오른 애들은 대부분 이 겨울방학 때 엄청 열심히 한 애들이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국영수탐 골고루 해놓고 국어는 쌤이 많이 줄 거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네가 좀 더 풀고 싶으면 모의고사 정도 좀 더 풀고 더 많이 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은 쌤이 봤을 때 니네가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되니까. 근데 모의고사 뭐 내가 비문학이나 이런 거 좀 더 하고 싶으면 더 풀어보란 얘기지. 너무 많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겠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좀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 수능 특강 문제에 도전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이번 방학에 이제 그 과제야. 알겠지? 수능 특강, 고3 문제 도전. 수능도 풀어보고 막 이렇게. 됐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요점 정리돼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거 복습용으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복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자, 넘어갈게. 자, 졸지 마. 이것들. 지금 또 따뜻하니까 졸고 있네. 자, 그 다음 얘들아, 오관산요라는 시인데, 니네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혹시 기억나? 정석가? 기억나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정석가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석가의 앞부분이 뭐였냐면, 구운 밤 닷대를 심어서 모래밭에 심어가지고 얘가 싹이 나면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겠다. 여의아와지이다 이러거든. 그럼 이게 뭐야?
구운 밤 닷대를 심어서 싹이 날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그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이별하겠다는 건 사실 이별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근데 고전 시에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시들이 꽤 있어요. 알겠지?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오간산요라는 한시야. 한시는 얘들아 내용이 더 중요하고 형식적 특징은 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알겠지? 내용만 잘 보면 돼. 자, 오간산은 실제 지명이야. 개성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명. 산이야, 산. 이 화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곳, 이 작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실제 지명인데 어머니의 늙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점점 엄마가 늙어가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진짜 늙어가죠. 니네 엄마 생각해봐. 니네 지금 늙어가고 있어, 우리 엄마는. 그치? 흰머리가 막 생기고. 근데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아, 우리 어머니가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 시에 나와요. 그게 뭐야? 효지, 효. 효. 얘들아, 효는 어떤 가치관이야? 유교, 불교, 유교, 그치?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 나오는 작품이구나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 개잖아요. 유불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지. 그치? 그래서 유교는 충효예라고 하는 게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고, 불교는 뭐야? 불교? 대망매가처럼 윤회사상. 뭐 이런 게 드러나면 우리가 보통 불교적이라고 하지. 도교는 뭐야? 도교. 도교. 무위자연, 자연에 있을 거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도교죠. 그쵸? 그래서 니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철학적인 것들도 작품에서 많이 보게 될 텐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충효애가 나타나는 유기적 가치관을 노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나무 토막으로 조그만 당닭을 깎아. 얘들아, 닭을 깎은 다음에 집게로 집어서 벽에 회에 앉혀놨어. 이 닭이 꽃기어 울며 시간을 알릴 때야. 자, 이 닭이 꽃기어 울면서. 그럴 리가 있어 없어? 이 닭이 꽃기어 울 리가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꽃기어는 일단은 뭐야? 울음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그쵸? 청각적 이미지 사용해서 이렇게 시간을 알릴 때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야. 역설적이지.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가정했으니까 모순과 함께 뭔가 이제 역설적 표현 사용한 거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해서. 자, 이렇게 돼야지만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지는 애와 같으리. 자,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가 뭐야? 저런 일이 있을 때에야 라는 거지. 이 비로소가 뭐야? 부사거든, 부사. 그치? 그래서 이런 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나 정서를 표현할 때가 많은데 이 비로소가 바로 뭐냐? 아, 저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사실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는 애와 같아지겠다라고 해서 어머니의 늙음을 표현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반어적으로는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어머니가 늙어가는 걸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본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해되지? 왜 반언지? 쉽죠? 그래서 어머니가 좀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지는 해에 비유해서 또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면 정리돼 있죠. 불가능한 상황을 선행 조건으로 설정해서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드러난다. 그리고 비유적 표현. 방금 우리 지는 애. 이 지는 애는 보통 얘들아 석양, 황혼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보통 인생으로 놓고 보면 언제야? 인생의 노년기, 말년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늙음을 상징한다, 비유한다라고 보는 거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해가 진다, 뭐 뭐 넘어간다, 서산으로 간다, 뭐 이런 의미.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들아 다른 시들에도 이런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들이 있어. 황계사라는 가사에도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두 날개를 둥덩 치고 짧은 녹을 길게 빼서 날새라고 꽃기어 울거든. 병풍에 그린 수탉이 꽃기어 울 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얘가 꽃기어 울거든? 오려는가? 자, 님이 너무 안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오는 거야. 그러면 약간 올 가망이 좀 없어 보일 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지. 그치? 그리고 병풍에 그린 닭이 꽃기어 울면
옹솥에 삶은 밤이 싹이 나면 고목나무에 새싹이 돋아 꽃이 피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가정하면서 그러면 님이 다시 오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결국 님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을 때. 그치? 님과의 제휴가 매우 어려울 때 이런 불가능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시들이 많아요. 특히 얘네 둘 요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이게 역설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반어적으로 드러낸다가 한마디로 정리한 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는 오간산요 정석과 같은 작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두 작품 정도 보니까 얘들아 어때? 고전이. 니네도 알다시피 해석만 되면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치? 그래서 원래 고전 문학은 해석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얘들아, 우리 다음 주는 학원 방학이고 1월 첫째 주부터는 시간표가 조금 바뀌어. 혹시 봤어? 쌤이 니네들한테 남겨놨는데. 안 봤지? 어떻게 바뀌는지 봤어? 못 봤어? 네, 그때 얘기했었잖아. 끝나는 시간 똑같아. 8시에서 10시 반에 끝나는데 수업이 30분이 줄고 그 대신 클리닉을 아예 앞에 1시간 일찍 와서 하라고. 7시에서 8시까지 클리닉, 8시에서 10시 반까지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지금 계속 한 30분 정도씩 남아서 그냥 학원비를 조금 내리고 시간을 30분은 뺐으나 클리닉을 자꾸 니들이 빼먹으니 클리닉을 붙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번 왔을 때 3시간 반, 7시에서 8시까지 클리닉, 8시에서 10시 반까지 수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때? 가능하지? 뭐 시간이 크게 바뀐 건 아니니까 뭐 안 되는 친구 별로 없죠? 다 되니? 다 돼? 그치? 그러니까 밥 먹고 와서 좀 졸릴 수는 있는데 졸릴 수는 있는데 졸리겠지? 밥 먹고 7시에 바로 문제 풀면 졸리려나? 근데 얘들아 토요일, 토요일 저녁에 졸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토요일 저녁에 왜 졸린 거야? 니네 좀 늦게 일어나잖아. 그래도. 뭐 학교 갈 때보다 한두 시간 더 자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 유성고 2학년 1시 수업이었는데 1시에 일어나서 1시 반에 온 애가 3명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1시까지 더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는 어쨌든 좀 이렇게 토요일 어쨌든 좀 그래도 한두 시간 자고 토요일에 한 10시간 공부해야 되니까 그지? 좀 자고 와. 졸지 말고 왜 졸린 거야 대체? 서연아 왜 졸린 거야? 오늘 너 왜 졸린 거야? 이것들 또 시험 끝났다고 또 금요일에 하루 종일 놀고 막 눈 내린다고 또 놀고 어? 니네는 크리스마스 날 뭐 하냐면 시간 재고 이거 2024년 수능을 풀어. 알겠지? 집에서 크리스마스 날 2024년 수능 80분 시간 재고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보는 거죠. 모의고사는 풀면 풀수록 좋고 내가 니네들 줄 수 있는 모의고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풀어. 아끼지 말고. 알지? 모의고사 안 아껴도 돼. 더 달라고 하면 더 줄게. 알겠지? 자, 얘들아 봐봐. 안 쉬어도 되겠지? 안 힘들지? 그죠? 요거 하나만 보고 시작. 요거 하나 보고. 자, 착빙행이라고 하는 작품. 착빙행. 야, 이것도 약간 피가 끓게 하는 그런 시예요. 피가 끓어. 분노로. 뭐냐면 니네 두꺼비 기억나지? 두꺼비? 두꺼비가 파리를 괴롭히잖아요. 두꺼비가 누구야? 삼관오리. 그치? 그리고 지배층이지. 이 지배층이 피지배층, 백성들을 괴롭히잖아. 자, 그런 부조리함이 이 작품에도 잘 드러나요. 그래서 착빙행이라고 해서 얼음을 캐러 가는 거야. 자, 얼음을 캐러 가는 길.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얘들아, 예전에 석빙고라고 니네 배운 적 있지? 석빙고. 석빙고가 뭐 하는 데야? 얼음을 저장하는 데지, 그치? 그러니까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 놨다가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이 얼음을 쓰는데 백성들이 쓰겠어요? 이 귀한 걸, 그치? 당연히 양반들이 쓸 거야. 근데 이걸 캐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백성이지. 그러니까 캐는 놈 따로 있고 이걸 먹는 놈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부조리한 현실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얼음은 그 당시엔 되게 사치품에 들어가는 거지. 사치품. 완전 사치스럽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더운데 얼음을 거기서 야, 얼마나 사치스러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화려한 양반들의 생활과 이 초라한 백성들의 생활이 잘 대비되는 작품이야.
우리가 문학이 이 대비가 잘 보이면 되게 쉬워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대비를 잘 보자고 했었죠. 이건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자, 봐봐. 내용을 볼게. 첫 달에 한강이 처음 꽁꽁 얼음붙었어. 한강에 꽁꽁 얼어붙었다고. 그 노래 생각나잖아요. 그치?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아무튼 꽁꽁 얼어붙었어. 야, 이 얼어붙은 뭐야? 모양이지. 의태어. 의태어 사용하면 어떤 이미지가 활성화되는겨?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사용해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 첫 달이야. 첫 달이 언제요? 1월. 겨울이지. 얘들아, 우리 시에는 거의 한 단어도 버릴 단어가 없어요. 시는 일부러 되게 함축적으로 쓰고 또 써가지고 함축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에 쓰여 있는 공간이나 시간적 배경은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굳이 공간과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했다면 그 공간과 시간적 배경의 의미가 중요해. 됐지?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천 사람, 만 사람의 강의로 나옵니다. 자, 천 사람, 만 사람? 진짜? 그러기는 좀 어렵지. 과장이에요. 그래서 고전에서 천만, 고전에서 천년, 만년. 고전에서 천리, 만리. 다 뭐야? 과장이지. 그치? 그래서 천이나 만은 고전에서는 과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 자, 쩡쩡. 이것도 소리를 흉내낸 청각적 이미지 의성어죠. 도끼를 휘두르며 얼음을 깎아내니 은은한 그 소리. 뭐야, 이 쩡쩡 울리는 이 소리를 지금 은은하다라고 표현했네? 근데 이 소리가 또 어디까지 들려? 용궁까지 울린대. 자, 이거는 되게 과장이죠, 또. 그치? 그래서 이 은은한 소리랑 용궁까지 울리는 이 큰 소리랑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잖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뭐야? 역설이지, 그치? 우리 말이 안 되는 거 역설 기억하자. 어디 갔어? 펜이 없어. 힘들어. 역설 기억하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은은 아니 힘들어. 용궁까지 울린대. 과장이에요. 근데 이게 노동의 힘겨움을 용궁까지 울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니네가 이런 걸 보면서 어울리지 않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쓰였네? 이러면서 이제 역설을 찾는 거지, 그치? 됐어. 자, 그 다음 넘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얼음을 깎아낸 게 흡사 설산과도 같대. 자, 설산처럼 쌓인 거니까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과장이죠. 어떻게 설산까지 만들었겠어? 그건 아니겠지만 과장하고 있는 거지. 쌓인 음기 싸늘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자,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거 당연히 뭐야? 촉각이죠.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그치? 피부로 느끼는 촉각. 그래서 이 시를 딱 읽다 보면 얘들아 다양한 감각이 보이죠? 우리 2개 이상의 감각만 나오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자, 그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해서 얘가 뭘 나타내고 싶은 거야? 백성들의 노동이 그만큼 착취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그치?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면 생생한 이미지가 생겨요. 자, 아침마다 등에 지고 빙고에 저장하고 밤마다 망치 끈을 들고 강에 모여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밤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니네 못 떠올라? 그렇지, 대꾸. 보여야 돼. 아침마다 밤마다. 대꾸죠? 등에 지고 망치끈을 들고 빙고에 강에 저장하고 모이고 그치? 그래서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고 있잖아 얘랑 똑같은 문장이 아니더라도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룰 때 그치?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룰 때 우리가 대꾸라고 하고 고전에서 대꾸는 정말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 그래서 문장 구조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장 구조가 대응될 때 네, 이런 것들은 다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작품을 통해서 용어를 익히는 걸 연습해야 돼.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에 모여요.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낮은 짧고 밤은 길어 밤에도 쉬지 않고 강 위에서 노동요를 서로 주고받죠. 이 노동요는 이제 백성들이 이 힘듦을 이기고자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청각적 이미지고 노동 착취의 현장을 또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지. 정강이 가린 짧은 호도새 집신도 없어요. 자, 어떻게
이 추운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치? 겉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집신도 없어. 발도 겁내 시렵겠지? 그러니까 되게 이 비참한 현실을 외양을 묘사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외양 묘사. 겉으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세찬 강바람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이니까 직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과장. 그래서 여기 쓰인 표현 방법들 잘 좀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겨울인데 갑자기 6월이 등장합니다. 아까 내가 시간적 배경이 중요한 시일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오면 중요한데 여기 어디야 지금? 언제야? 6월. 여름이죠. 그리고 고당이야. 고당 위. 자, 고당은 높은 누각, 놀고 있는 양반들이 놀고 있는 곳이겠지. 그치? 이 고당 위.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아까 있었던 한겨울의 한강과는 다른, 그치? 되게 편안하고 좋은 곳이겠죠.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절이 변화한 거야. 한겨울에서 한여름으로. 지금 이렇게 계절이 변화했죠. 그 주인공도 바뀌었어. 한겨울의 주인공들은 백성들이었는데 여기서는 한번 봅시다. 미인이 고운 손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의 모습이죠. 희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배층의 어떤 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한 이 결과물인 맑은 얼음이 여인의 고운 손과 함께 드러나서 이제 아까 한겨울의 그 비참한 모습과 대비되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백성들의 모습과 대비돼서 비극성이 심화되는 소재가 돼요. 칼로 내리쳐서 좌중에 고루 나눠주면 햇살 쨍쨍한 공중으로 하얀 눈발이 흩날리네. 여기 눈이 내려? 아니지. 눈이 아니라 이거 뭐야? 얼음 조각을 비유한 거죠. 눈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은유. 하얀 눈발 같다고 안 했으니까 은유지? 그치? 자, 그 다음 온당한이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자, 이게 온당한이 바로 이 고당 위니까 여기가 바로 어디야? 한강과 대비되는 온당 안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지배층의 모습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거지. 자,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하는데 얼음 깨는 수고로움을 그 누가 말해주랴? 물음표. 얼음 깨는 수고로움을 그 누가 말해줘? 말해줄 사람이 없지. 관심이 있어 없어 지금. 이 얼음 깼던 수고로움, 백성들의 수고로움에 관심이 없어. 라는 서리법이죠. 이해되지? 우리 물음표도 잊지 말고 찾아주기. 그치? 물음표, 느낌표는 고전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했었다. 그치? 꼭 찾아줘. 그래서 서리법 찾아주시고 무관심한 지배층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치? 누가 알아주겠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대는 못 보았나? 라고 갑자기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그대, 뭐야? 말을 건네는 거지. 이런 소통 방식 되게 중요하죠? 화자가 독백인지, 대화 형식인지, 대화 태인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나죠? 지금 화자가 혼자 있다가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관찰했어. 그치? 그리고 또 양반들이 얼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관찰했지. 그 다음에 그대는 못 보았나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해되지? 말을 건네는 방식. 근데 얘네가 답을 하지는 않으니까 화자는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만 우리가 읽어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청자가 이걸 듣고 답을 해. 답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대화 형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화 형식과 말을 건네는 방식은 달라요. 알겠지? 대화 형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아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대는 못 보았나 라고 말을 건네는 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내신에서 있잖아. 내신에서 이런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가 깨알같이 나올 수 있다고. 그치? 우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 문제 만드는 거야. 문학이 되게 거창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시도 이렇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해야 돼. 끊임없이. 알겠지? 그러다 보면 라고 터득할 때가 와요. 내가 처음 보는 시도 막 읽히고 막 이런 거.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야지. 알겠지? 자, 아무튼 그대는 못 보았나?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그들은 대부분 강에서 얼음 캐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다 누구였어? 겨울에 얼음 캐던 애들이라는 거야. 오히려 자기들이 캤던 이 얼음의 혜택을 못 보고 지금 여름에 뭐 하고 있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게 뭐야? 억울하잖아. 그치? 이 억울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부조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그들이 대부분 강에서 얼음 캐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는 못 보았나.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못 봤니? 그들은 대부분 강 위에서 얼음 캐던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치법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도치예요. 이 문장이 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죠? 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문장 구조가 순서를 바꿨다는 거를 기억하는 건 중요해. 알겠지? 자, 그래서 넘어가면 감각적 이미지 우리 되게 많이 찾았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이 노동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더 강조하고 생생하게 드러낸 거야.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감각적 이미지만 찾는 건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보통 감각적 이미지만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면 표현 방법과 뭐가 연결돼서 나와? 내용이 연결돼서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제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고 봐야죠. 출제 요소가 1번 선택지라고 하면 A를 사용하여 B 한다. 여기서 요소가 더 있을 수도 있죠. A와 B를 사용하여 또는 A와 달리 B는 뭐 이런 식으로 요소가 하나 더해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는 건 니네가 이제 잘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는 건 제일 나쁜 짓. 알겠지? 제일 나쁜 짓이야. 반드시 요소를 어떻게 해줘? 나눠줘야 돼요. 나눠서 A를 사용한 게 맞는지 봐야겠지, 그치? 그리고 B 하는 게 맞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봐야 돼? A를 사용해서 B 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총 3가지 정도를 봐야 돼. A를 사용한 게 맞는지, B 한 게 맞는지, A와 B의 연결도 맞는지. 그치?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수능에서 A도 맞고 B도 맞는데 이 연결이 틀린 경우가 좀 종종 보여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어렵지. A도 맞고 B도 맞는데 A 한 게 B가 아닐 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니네 해석할 때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이것의 표현 효과라든지 그치? 이것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든지 내용까지 같이 봐주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등급이 다 좀 다르잖아요. 1, 2등급 대 친구들도 있고 3, 4등급 대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3, 4등급 대 친구들은 이걸 봤을 때 그냥 되게 막 안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선택지 분석하라고 하는 것도 와닿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가 집에 가서 내가 문제 줄 거잖아. 문제 풀 때 선택지를 진짜로 한번 쪼개보세요. 선택지를 쪼개서 내가 이 요소들을 잘 찾고 있는 게 맞는지를 보는 거지. 근데 거기서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봐야 돼. 알겠지? 니네가 왜 지금 계속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있고 지금 계속 2등급 나온 친구가 있고 계속 3등급 나온 친구가 있거든?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 등급을 올리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운데 쌤이 봤을 땐 니네가 출제자의 의도 읽어서 푸는 거를 좀 연습해야 돼. 이번 방학 때. 알겠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계속 유연하게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1학년 때까지 문법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암기가 되게 중요한 학년이지 2학년부터는 암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2학년부터 암기가 중요하지 않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내가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문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야. 그거는 어떤 텍스트를 이용해도 상관없는데 니네가 그래서 쌤한테 물어봤을 때 모의고사 풀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모의고사가 제일 좋은 텍스트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할만하지? 어렵지 않죠? 우리 좀 쉬고 이어서 볼게. 힘들지? 오랜만에 수업 들으니까. 그치? 힘든 거 이해해. 힘들 수 있어. 좀